자,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 U 기업가치 관련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파트가 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예요. 자, 왜냐하면 이 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평가적인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학이나 재무관리와 관련된 지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물어보는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어요. 따라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쪽 파트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그 포인트들을 정확하고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데 주안점을 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유가증권의 평가입니다. 자, 첫 번째 상장 주식의 평가인데 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거에 따라서 매일매일 시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장 주식은 이 주식이 한 주에 얼마인지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상장 주식 한 주가 얼마짜리인지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못해요. 문제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2차 시험에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 주식은 2차 시험에 나올 확률이 0%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상장 주식은요, 매일매일 시세가 결정되기는 하는데 어떤 날은 팍 올랐다가 어떤 날은 팍 떨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특정한 특정한 날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높게 평가가 되거나 너무 낮게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일간의 평균 시세로서 상장 주식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그 내용만 아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논점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2절 비상장 주식의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 현실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비상장 기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상속해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업은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시세가 있지를 않습니다. 시세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속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한 주당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곱하기 상속받은 주식 수를 곱해서 너 그러면 얼마어치의 주식을 상속받았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할 텐데 몇 주를 상속받았는지는 나와 있지만 뭐 100만 주, 10만 주 이렇게 상속받은 건 알고 있지만 한 주당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버리면 상속세를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과세 표준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천의 남동공단 같은 데 지나가시거나 또는 부산의 공단지역 이런 데 지나가시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러한 공장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러한 공장들도 다 오너가 있을 건데 그러한 오너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대체 그 회사의 주식을 얼마짜리라고 보고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은 현실에서 그러한 관점, 그러한 이슈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은 비상장 주식이 출제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늘 그래 왔습니다. 자, 우리 감칙이나 실무 기준에서는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으로서 순자산가치법, 다른 말로 자기자본가치법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러한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3억 원과 은행 대출 2억 원을 껴서 5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면요. 이 집값의 자산 가치는 5억 원이죠. 이 집값의 자산 가치는 5억 원인데 이 5억 원이라는 자산 가치는 내 돈은 지분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요, 자본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자본, 내 돈, 자본 3억 원과 은행 대출 2억 원인데 대출은 부채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부채 2억 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업이 얼마짜리 기업이냐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있어요. 그 기업 가치가 있는데 그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을 이루고 있는 자본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부채의 가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자본 가치와 부채 가치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채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가치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건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표상하는 유가증권이에요.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이 자본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식의 가치는 이 자본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 자본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주당 주식 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의 가치는 자본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다,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주식의 가치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자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로직을 일로 그대로 갖고 와서 먼저 뭘 구한다? 기업 가치를 먼저 구해요. 먼저 기업 가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업 가치는 자, 자본 가치와 부채 가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뺍니다. 총부채라고도 하고 그냥 부채랑 상관없는데 여기서 부채 가치를 빼요. 자, 기업 가치는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이루어졌는데 부채 가치를 빼면 뭐만 남겠죠? 자본 가치만 남겠죠. 그래서 이 분자에는 이렇게 해주면은 자본 가치만 남게 되는데 우리는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순자산. 그래서 여기에서 순자산가치법이라고도 하는 거고 같은 말로서 자기자본가치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자본의 줄임말이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라고도 표현하고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자의 이러한 로직에 의해서 자본의 크기, 자기 자본의 크기 또는 순자산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나누기, 발행 주식수로 해주면은 한 주당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본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자본의 가치가 있는데 이 자본의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그럼 이게 한 주당 가치가 돼요. 우리가 구하는 주식 가치는 자본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한 주당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한 주당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본 가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를 구해야겠지만 문제에서 주식 가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 가치는 한 주당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당 가치. 아시겠죠? 자,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자본이 100억이에요. 자본이 100억입니다. 자, 자본이 100억인데 발행 주식 수가 100주인 경우가 있고 1000주인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본의 크기는 자본 가치는 100억으로 동일하지만 한 주당 주식 가치는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요. 이때는 한 주당 1억이에요. 이때는 한 주당 1억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한 주당 1천만 원이에요. 어떠한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동일한 자본이라는 이 덩어리를 몇 조각으로 자를 거냐 그랬을 때 100조각으로 쪼개면 100억을 100조각으로 자르면 한 조각은 1억이 되는 것이고요. 100억이라는 자본의 가치를 1000조각으로 자르면은 한 조각의 크기는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나 주식에 문외한이신 분들이,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A 회사의 주가는 5만 원입니다. 라고 하고 한 주당 5만 원입니다. 라고 하고 B 회사의 주식은 한 주당 1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B 회사가 A 회사보다 주가가 더 비싸니까 B 회사가 A 회사보다 더 큰 회사구나, 더 비싼 회사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한 주당 가치는 자본 가치의 크기가 얼마냐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하지만 동시에 발행 주식 수가 몇 주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본의 크기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발행 주식 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그때는 한 주당 가치는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워런 버핏 있잖아요. 워런 버핏 그 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시세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A 종류가 있고 B 종류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 A는 비싼 거고 B는 싼 겁니다. 요 A가 한 주에 4억인가 해요. 한 주에 4억인가 5억인가 합니다. 뭐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어. 매일 변하니까. 한 주에 한 5억 정도? 최근에 환율이 올라서.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한 주는
한 주를 사는데 5억 정도가 들어간다. 한 주가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식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당 가액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먼저 자본 가치를 구해요. 자본 가치 또는 순 자산 가치를 구하고 이것을 나누기 발행 주식수로 해줘야지만 한 주당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구해야지만 한 주당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평가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아니라 보조적인 방법 또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주당 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당 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요. 상기 방법은 비상장 주식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업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타인 자본의 가치인 부채 가치를 차감하여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방법 설명한 것이고 그러나 대상 주식의 거래 가격이나 시세 또는 시장 배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 가치의 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마켓컬리. 자, 마켓컬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유명한 회사입니다만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에요. 아직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컬리는 비상장 기업인데 마켓컬리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채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켓컬리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채로 거래가 되었을 때 한 주당 얼마다라고 하는 거래 가격이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도 비상장 주식인 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거래 가격이나 시세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는요. 마켓컬리 주식이 자, 시장에서 몇 배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요. 시장 배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배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장 배수는 분자에 가치가 오고 분모에는 평가 요소가 옵니다. 평가 요소. 자, 예를 들어서 분자에 주가가 오고 분모에 매출액이 왔다. 라고 하면요. 그 회사의 주가는 매출액의 몇 배의 거래가 돼. 그 회사 매출액의 몇 배로 주가가 형성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장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언제 활용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라는 회사가 있고 컴포즈 커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메가커피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그냥 가상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컴포즈는 매출액이 50억이에요. 근데 메가커피가 최근에 어떤 회사에 팔렸는데 M&A가 됐는데 자, 매출액의 10배를 인정받았다. 기업 가치로 매출액의 10배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요. 시장 배수가 10이겠죠. 시장 배수가 10입니다. 자, 그러면 메가커피가 1,000억 원에 팔렸다라고 해볼게요. 1,000억 원에 팔렸다. 그러면 매출액의 시장 배수 10을 곱해서 1,000억 원에 팔렸다. 했었을 때, 그럼 컴포즈 커피는 얼마일까? 컴포즈 커피를 인수하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그랬을 때,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나 뭐 비슷해. 라고 해서 동일한 시장 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요. 컴포즈도 똑같이 곱하기 10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걸 봤더니 컴포즈 커피는 그럼 요거는 500억짜리겠네.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시장 배수예요. 어떤 가치가 어떤 평가 요소의 몇 배이냐 그 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약간 뭐랑 유사하냐면 우리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조소득 승수랑 유사한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분자에 오고 EGI가 분모에 오죠. 그럼 이렇게 나온 게 유효 조소득 승수인데 EGIM인데 만약에 이 V가 100억이고 EGI가 10억이다 라고 하면요. EGIM은 10이 나오겠죠. 자, EGIM 10이 뭘 의미하죠? 그 부동산의 가치는 유효 조소득의 10배다. 그래서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평가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은 EGI가 7이래요. 그러면 이 시장 배수가 여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은 얼마짜리겠습니까? 70억 원짜리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에 접근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게 시장 배수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 주식의 거래 가격이나 시세 또는 시장 배수 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대상 주식의 가치를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2차 실무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없어요. 아시겠죠?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사실상 순자산가치법만 출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순자산가치법의 평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업가치평가의 정확성입니다. 이 기업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순자산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하 과정은 나누기 발행 주식 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가치는 정확하게 평가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순자산가치법은 앞에서 본 산식처럼 기업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차감해서 한 주당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생님, 근데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도 차감하는데 이 부채 가치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감정평가상 별로 이슈가 없어요. 왜 이슈가 없을까요? 부채 가치는요, 은행에서 돈을 얼마 빌렸는지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2억 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껴져 있는 부채 가치가 얼마죠? 2억이잖아요. 그래서 부채 가치는 회계 장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채 가치가 얼마냐라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감정평가적 논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부채 가치는 회계 자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쉽고 명확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만 잘 구해주면요. 부채 가치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 과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순자산가치법은 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정확히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3방법에 의해서 구한다라는 것이고 이 기업 가치도 자, 우리가 수익환원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이 세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상 98%의 확률로 수익환원법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방법들은 2% 정도의 확률인데 이 2% 정도의 확률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워크북에도 이 2%에 대비한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 대한 출제는 수익환원법으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출제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혹시 나오면 어떡해요? 혹시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나올 확률보다 안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98%의 확률이 있고 2%의 확률이 있는데 2%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 98%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현명한 수험 전략이 아닙니다. 98%를 완벽하게 해 놓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고 아주 작은 배점으로 한 5점 정도? 5점 정도로 이 정도 가볍게 언급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확률조차도 낮아. 아시겠죠? 이것도 확률이 낮고 이걸 물어본다고 해도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물어보면서 5점 정도로 아주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업가치 평가는 기본적으로 3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수익환원법이 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할 줄 아시면은 기업가치 평가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은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제2장 기업가치 평가에서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에 제3절 보시면요. 채권의 평가 나오는데 채권의 평가는 이거는 그냥 감정평가적인 이슈는 하나도 없고요. 자,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원금과 이자의 현가액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채권을 사면요. 이 채권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자, 네가 나의 채권을 사주면 액면 이자율로 내가 매기 이자를 얼마씩 갚을게. 이자를 너한테 얼마씩 줄 거야. 그리고 만기에는 액면 금액을 만기에 너한테 돌려줄게. 이러한 현금 흐름을 너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평가의 기준 시점이 이때다라고 해볼게요. 평가의 기준 시점이 이때다라고 하면요. 요 이자하고 요 이자는 이미 타먹었죠. 이미 타먹었으니까 요건 이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 시점에
자, 원래 이때까지는 A가 갖고 있었어요. 요 기간까지는 A가 이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A가 돈이 필요해서 B야, 너 혹시 내가 가진 채권 좀 네가 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러한 채권 갖고 있어. 이렇게 이자를 주고 이때에는 만기에는 액면가 얼마를 돌려주는 이러한 채권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2번 이자 타먹었고 지금 여기야. 따라서 네가 나한테 이 채권을 사면은 너는 이제 나한테 이 채권을 산 이후에 이때 이자 그리고 요 액면 남아있는 이거를 네가 타먹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 채권을 사면 넌 앞으로 요거를 네가 타먹을 수 있어. 이런 채권인데 너 나한테 이런 채권 살래?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 이때 거래를 하면 이때 이 채권을 사면 요 시점으로부터 요때 이만큼의 이자, 요때 이만큼의 이자, 요때 이만큼의 이자, 그리고 요때 이만큼의 원금을 돌려받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채권의 가치는 요거의 현가, 요거의 현가, 요거의 현가, 요거의 현가를 구해서 이걸 다 합쳐주면은 그러한 채권의 가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채권의 평가는 그거예요. 원리금의 현가 합만 구하시면 돼. 따라서 감정평가적 이슈가 없고 순수한 숫자밖에 없어요. 순수한 수학적인 계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나왔다. 혹시 나오면요. 그럼 미래에 받기로 한 이런 이자와 원금의 현가 합을 구하시면 돼.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날짜가 연 중간에 뭐 7월 22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라. 그러면은 7월 22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365일 중에서 며칠이 남았는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좀 피곤할 뿐이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강의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채권의 평가는 맨 처음 공부하실 때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건 절대로 고민하실 게 아닙니다. 출제 확률 극히 적고 물어볼 포인트도 없어요. 그냥 채권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에 미래에 받게 될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그 기준 시점으로 현가 합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시하고 기업가치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장 기업가치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1절 기업가치평가의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2절 수익환원법부터 공부를 할게요. 자, 수익환원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목차 구조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딱 강력하게 박히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기업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자본가치와 부채가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본가치와 부채가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자본가치가 영업가치인 거고 부채가치가 비영업가치인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가 어떤 한 반에 50명 학생이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 세대여서 저는 늘 한 반을 얘기할 때 늘 50명 사례를 듭니다. 지금은 한 반에 50명 아니겠죠? 자, 한 반에 50명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똑같은 학생인데 이 학생들을 안경을 쓴 학생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남학생은 안경 쓴 학생이고 여학생은 안경 안 쓴 학생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닌 겁니다. 분류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수식을 이렇게 나란히 쓰면요. 꼭 사람 눈에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얘인가? 이렇게 보여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구분과 안경을 쓴 학생, 안 쓴 학생에 대한 구분은 다른 분류 체계인 거예요. 이렇게 매치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영업 부분의 가치가 뭐고 비영업 부분의 가치가 뭐냐? 자, 우리 감정평가사 19회 때 이론 시험에서 이거는 이론인데 이론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전자제품에서 5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임대업도 하는데 임대업에서는 2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자제품 쪽에서는 특허권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러한 회사가 있었을 때 이러한 회사는 전자제품 회사로 봐야 돼요? 임대업 회사로 봐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얘기 들으면요. 아, 이 회사는 전자제품 만들어 파는 것이 주업인 회사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업은 뭐예요? 그럼 이 회사는 임대업 전문 회사예요? 그건 아닌데 주사업은 전자제품 만들어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인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서 임대료 수익도 발생하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맞아요. 그게 맞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요, 이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이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자, 앞으로 이 전자제품 사업을 해서 매년 얼마씩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겠죠. 그것들의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이 기업의 영업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미래 벌어들일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해주면은 그 기업의 영업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건물도 갖고 있어서 임대업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 기업의 영업활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쌓아놓을 때 건물도 몇 개 사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서 세가 들어올 뿐이죠.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임대업에서 앞으로 들어올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해주면요. 바로 그게 비영업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있었을 때 전자제품 부분에서 벌어들일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해주면 바로 그것이 영업 부분의 가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그마로 전자제품 판매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하면은 영업 부분의 가치가 되는 거고 임대업에서 벌어들일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해주면요. 바로 그것이 비영업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비영업 가치가 나와 있는데 그거 바로 볼게요. 영업 외 현금 흐름에서 자, 저 기업의 영업 활동은 전자제품 만들어 파는 게 영업 활동입니다. 그러면 그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은 영업 외 활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요 연 20억 원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업 외 현금 흐름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에 남는 부분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화한 것이 비영업 가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죠. 결국 이 얘기입니다. 자, 영업 활동은 요거고 비영업 활동이 이거예요. 비영업 활동인 임대업에서 창출한 이익 중에서 세금을 내고 난 후 세후 이익을 현가 합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비영업 부분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기업은 자산 중에서 비영업용 자산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비영업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구가 제 기억에는 오리지널 출처는 경수 평가사님의 교재가 오리지널 출처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전에 기업가치평가가 나왔을 때 1원 19회 때 아마도 이 문제가 경수 평가사님이 내신 게 아닐까라고 짐작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런 문구를 한 줄만 더 적어줬어도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어떤 기술 개발에 투자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미국 기업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구가 있는 거예요. 자, 비영업 가치는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 가치는 자본 가치와 부채 가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기업 가치는 영업 가치와 비영업 가치의 합으로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기업 가치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때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업 가치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구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따라서 목차를 잡으실 때, 자,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할 건데 로마자 2 이렇게 한 다음에 수익환원법 이렇게 쓰겠죠. 수익환원법으로 기업 가치를 구하겠다 했었을 때 아라비아 1번 목차가 영업 가치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영업 가치. 물론 평가 개요가 올 수도 있겠죠. 평가 개요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평가 개요가 오겠죠. 평가 개요 어떻게 평가하겠다. 평가 개요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영업 가치가 오는 겁니다. 영업 가치가 오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에 비영업 가치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에 기업 가치가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 가치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2번 플러스 3번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목차의 구조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환원법으로 기업가치 평가할 때에는 영업가치 구해주시고 그리고 비영업가치 구해주셔서 양자의 합으로서 기업 전체 가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기업 전체 가치에서 뭘 빼면 되죠? 부채 가치를 빼면 돼. 그럼 뭐가 나오죠? 순자산가치 나오겠죠? 그것을 나누기 발행 주식수로 해주시면 한 주당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영업가치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비영업가치는 단순하게 줘요. 문제에서 단순하게 줍니다. 물론 이러한 비영업 부분의 가치도 그 비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현가 합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서도 DCF법, 여기에서도 DCF법 두 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DCF법을 두 개나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줘버리면은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7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배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비영업 부분의 가치는 간단하게 줘요. 그냥 문제에서 얼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주기 때문에 이 비영업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얘를 이렇게 초반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수익환원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실 때 맨 처음에 목차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체계가 머리에 정확하게 박히지 않으신 분들은 목차를 어떻게 잡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냐면요. 1번 평가 개요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FCFF가 와버린단 말입니다.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바로 FCFF를 구해버리면 그러면 세 번째는 WHC를 구하겠죠? 그러면 네 번째는요. 얘를 이걸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제 영업가치를 구하겠죠? 그럼 이제 비영업가치도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비영업가치가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목차 체계가 좋은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기업가치 이렇게 해서 이제 4 플러스 5 이렇게 구하는 게 체계적인 목차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얘하고 얘가 대등한 목차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비영업가치는 영업가치와 대등한 목차 수준이지 얘네들은요 대등한 목차 수준이 아니에요. 얘네가 더 상위 레벨이고 얘네가 더 하위 레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목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영업 부분의 가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영업 부분의 가치는요 부동산의 수익환원법 평가와 로직이 똑같아요. 로직이 95%, 뭐 98%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로직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 있고 기업 가치가 있는데 부동산은요. 직접 환원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직접 환원법으로 NOI를 환원율로 나누어서 부동산의 수익 가치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는요. 단순하게 표시하면 FCFF를 WACC라고 하는 할인율로 현가 합을 해서 수익 가치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아.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부동산은 NOI고 기업은 FCFF인데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현금 흐름이, 이 수익이 어떤 활동으로부터 창출되었냐가 다르죠. 이 NOI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창출된 요거는 임대소득이에요. 요거는 임대수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빌려줘서 거기서 받은 임대수익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한 게 NOI인 거고요. 그럼 이 FCFF는 뭔데요? 이 FCFF는요. 요거는 기업의 영업활동,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이에요. 그래서 NOI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누구한테 빌려줘서 임대해줘서 거기서 임대 수익을 얻겠죠. 그것이 NOI인 거고 그럼 기업은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물건 만들어 팔겠죠. 즉 영업활동을 해서 매출을 얻습니다. 그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나면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기본적으로 FCFF는 그것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이 부동산이 장래에 벌어들일 임대 수익의 현가 합을 구한 것이지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기업이 장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그러한 이익의 현가 합으로서 기업 가치 또는 영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기업에 비영업 가치가 없다면 기업 가치와 영업 가치는 일치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업 가치는 또는 영업 가치는 그 기업 활동 또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장래에 벌어들일 수익의 현가 합을 해서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영업 가치를 구하려고 하면요.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장래에 창출될 수익인 먼저 FCFF를 구해야겠죠. FCFF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장래에 창출될 FCFF라고 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현가 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인율이 필요해요. 할인율. 우리 그 할인율을 WACC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한 FCFF를 WACC로 현가 합을 해주면 방금 봤던 우리 요 수식 있죠? 이 복잡한 수식, 이러한 수식의 구조로서 현가 합을 해주면 그러면 영업 부분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논리가 DCF법의 논리이긴 한데, 그죠? 원래는 DCF법 논리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FCFF를 WACC로 자본환원 해주면은 영업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가치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목차 체계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깔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수익환원법으로 영업가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DCF법으로 부동산의 수익가치를 구하는 로직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평가에서는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NOI 모델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유기간 동안의 NOI를 현가 합을 하죠. 자, 보유기간 동안의 NOI의 현가 합을 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유기간 말에 복귀 가치가 있는데 그 보유기간 말 복귀 가치를 구하고 그 복귀 가치의 현가 합을 구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합으로서 부동산 수익 가치를 DCF법으로 구했던 겁니다. 요 로직 기억나시죠? 자, 똑같습니다. 기업 가치도 자, 우리 기업 가치는 보유 기간이라고 안 하고 예측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측 기간 동안의 영업 가치를 구하는데 예측 기간도 보통 5년을 잡아요. 똑같이 5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 기간 동안에는 매년의 FCFF가 얼마일지를 예측해요. 자, 1기의 FCFF가 얼마일지, 2기가 얼마일지, 3기, 4기, 5기의 FCFF가 얼마일지를 일일이 예측해서 구한다고 해서 예측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동산은 우리가 요 기간을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 우리가 요 기간을 예측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측 기간 동안의 FCFF를 현가 합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의 현가 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인데 그 1번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그 1번입니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식을 암기할 일은 없으니까 아, 이 수식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측 기간이 끝났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예측 기간 후겠죠. 예측 기간 후인데 자, 우리 부동산 평가에서는 보유 기간 말에 복귀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복귀 가치의 현가액을 구했죠. 자, 우리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요. 예측 기간 후에는요. 기업이 일정한 성장률로 영구히 성장한다고 가정해요. 물론 영구 성장 가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성장률로 매년 영구히 성장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5년 동안의 예측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자, 6기의 FCFF를 구합니다. 자, 6기의 FCFF를 구해요. 자, 우리가 5년 동안 보유한 다음에 보유기간 말에 복귀 가치를 구할 때 6기의 NOI를 구하죠. 6기의 NOI를 구한 다음에 얘를 기출 환원율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귀 가치를 구하고 그거에 현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 평가 시에는 예측 기간 후에 복귀 가치를 구할 때
만약에 예측 기간이 5년이라면 6기의 FC, FF를 구해요. 그래서 여기에 산식이 n 플러스 1인 거예요. 자, 예측 기간이 n년이라면 얘가 n년이라면 예측 기간 후에 영구 영업 가치를 구할 때, 즉 부동산으로 치면 기간 말 복귀 가치를 구할 때 그때는 6년, 6기의 FC, FF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기의 FC, FF를 WACC로 영구 환원을 할 건데, 그런데 매년 G%의 성장률로 매년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 만약에 2%다라고 한다면요, 이 기업은 6기 이후로는 매년 2%씩 FC, FF가 성장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의 영구 성장을 가정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빼기 G%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빼기 G%가 영구 성장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평가 시에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만약에 자, 이 부동산은 5년 차 이후에 6기부터는 매년 NOI가 2%씩 성장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평가의 경우에도 여기서 빼기 G%를 하고 빼기 G에서 G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감정평가 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가치평가 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치평가 시에는 이 영구 성장률 가정이 이게 애초에 산식에 애초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이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걸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 기업은 예측 기간 후에 매년 2%씩 일정하게 성장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빼기 2%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씩 성장한다. 그 말은 기업 가치가 커진다, 영업 가치가 커진다 이 말이잖아요. 따라서 분모가 작아져야지만 빼기 G% 해줘서 분모가 작아져야지만 이 분수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업 가치가 커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준 경우에는 빼기 G를 해주고, 만약에 이러한 가정이 없어, 그냥 FC, FF가 6기 이후로 일정화돼, 6기 이후로 일정화돼, 그때는요, 요거를 안 넣으시면 돼요. 그때는 여기에 빼기 G%가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복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복귀 가치를 구하고 얘를 이제 현가를 해줘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구한 복귀 가치를 현가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얘가 그 현가를 해주는 거예요. 현가. 자,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DCF법으로 평가할 때 보유기간 5년 동안의 NOI를 현가 합을 해주고, 그게 요거 1번이고, 그런 다음에 보유기간 말 복귀가치를 구하고, 요거죠. 복귀가치를 구하고 이 복귀가치의 현가액을 구해주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1번과 2번의 합으로서 부동산 수익가치를 구한다. 이 로직이 기업가치 평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측 기간 동안에 FC, FF를 하나하나 예측해서 구한 다음에 그 예측 기간 동안에 FC, FF의 현가 합을 구해주고 그때의 할인율은 WACC고, 그런 다음에 예측 기간 이후에 그 이후에 영구 영업가치를 구하는데, 이렇게 직접 환원법의 논리로 구하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영구히 일정한 성장률 G%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 분모에서 WACC 빼기 G를 해주는 거예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 기간 후에 영구 영업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거에 현가액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식이 복잡하지만 얘를 이렇게 나누어 보셔야 돼요. 바로 이게 영구 영업가치를 구하는 거고, 바로 이게 현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직이 똑같아요.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방법론적인 건 특별한 게 없고, 왜냐하면 부동산의 DCF법 평가와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방법론, 수익가액을 구하는 로직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FC, FF를 어떻게 구할 거냐? FC, FF가 뭐고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리고 WACC가 뭐고 이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것만 알면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왜? G%는 문제가 줄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줄 거니까, 이런 거, N, 이런 건 다 줄 거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FC, FF와 WACC 구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뭐냐면요. 예측 기간 동안에 FC, FF를 이렇게 현금 흐름 테이블을 구해서 FC, FF를 구해주는 거. 요 테이블, 현금 흐름 테이블,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이제 수익 방식으로 영업가치 구하는 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CFF를 어떻게 구하는지 들어갈게요. 자, FCFF를 구하려면요, 먼저 EBIT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EBIT라고 하는 것은요, 영업이익을 얘기하는데,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처음에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팔면은 매출액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요,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주면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 이런 걸 빼주면요,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게 돼요. 우리 이러한 영업이익을 EBIT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업가치평가 개념 특강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거기 내용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구하고, 자, 이제 영업이익 이제 돈 벌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이 세금을 내고 나면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데, 이 세후 영업이익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세전과 세후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자, 세전 금액이 있고 세후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전과 세후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곱하기 1 빼기 t를 해주면 돼요. 세전 금액에다가 1 빼기 t를 곱해주면은 그 금액이 세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항상 그래. 항상 그래요. 자, 세전율이 있어요. 세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전율 곱하기 1 빼기 t 해주면요, 세후율이 돼요. 세전과 세후 사이에는 항상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세전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소득세율이 20%예요. 그러면요, 1 빼기 0.2겠죠? t가 세율이니까. 그럼 얘가 0.8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세후 소득은 8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은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전 수익률이 있고 세후 수익률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수익률 얼마죠? 10%. 그런데 이 10%는 세전 수익률이죠. 자, 이렇게 번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0% 수익률 곱하기 1 빼기 0.2 하면 얘가 0.8이 되니까 그러면 세후 수익률은 8%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고 세전율과 세후율 사이에 똑같은 관계가 있어요. 자, 따라서 EBIT는 금액이죠. 요거는 영업이익입니다. 얼마라고 하는 영업이익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EBIT가 세후 영업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EBIT에다가 곱하기 1 빼기 t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은 EBIT 곱하기 1 빼기 t라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CFF를 구할 때에는 맨 처음에 EBIT를 구해야 되는데 그 EBIT가 세후 EBIT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EBIT 구해주시고 여기다가 곱하기 1 빼기 t를 곱해 주셔갖고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라면서요. 근데 이것도 세후 영업이익이라면서요. 근데 왜 표현이 다르죠? 자, 표현이 왜 다르냐면요. 요거는 제가 세후 영업이익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밑에 EBIAT는 요거는 개념어로 표현을 해서 그래요. 자, EBIT에서 요 A가요. 요게 애프터예요. 애프터. 하도 영어를 안 쓰니까 이 애프터 같은 단어도 스펠링이 막 헷갈려. 애프터가 이게 맞나? 하도 영어를 안 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A가 애프터인데 이게 T가 텍스예요. 텍스. 그래서 EBI인데 영업이익인데 애프터 텍스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난 영업이익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AT가 애프터 텍스라서 세금을 내고 난 후에 영업이익 이런 뜻이라서 바로 이게 세후 영업이익을 영어 이니셜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영어 이니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요 수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건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1 빼기 t를 곱해주면은 바로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세율은 문제가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EBIT 세후 영업
이익을 구했습니다. 1 빼기 t를 곱해서 세후 영업이익을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세후 영업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자, FCFF는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잉여라는 뜻은요. 자유로운 이런 뜻이에요. 자유로운 풀이에요. 풀이. 자유로운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이거는 현금. 이란 뜻인데, 자, 어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미래에 현금 창출 능력이 클수록 그 기업 가치는 비싸진다, 높아진다, 커진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기업가치 평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창출 능력이 100이고 B는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창출 능력이 30이다. 라고 하면은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 더 크죠? A죠. A이기 때문에 A의 기업 가치 또는 영업 가치가 더 크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4천조 정도 할까요? 지금 시세로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애플이라는 회사의 이 시가총액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왜 이렇게 비싼 회사일까요? 왜냐하면 애플이 전 세계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팔아서 엄청난 현금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 또는 영업 가치의 크기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가,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그 현금 창출 능력에 의해서 영업 가치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비는요, 앞에서 우리가 뺐습니다. 자, 왜 뺐냐면요. 자, 왜 뺐냐면 여기에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를 빼긴 뺐는데 빼고 난 후의 수치가 영업이익이긴 한데 그러면 이 EBIT 안에는 감가상각비가 이미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다시 넣어주겠대. 왜 그러냐면요. 자,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입니까? 자, 내가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1억 주고 샀어. 그러면 자, 이 기계 수명이 10년이에요. 만약에 정액법으로 감가한다면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가 될 텐데 1년에 1,000만 원씩 현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감가상각이 발생한다고 해도 1년에 1,000만 원씩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닌데 빼줬거든요. 근데 현금의 관점에서는 1,000만 원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회계학적인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1,000만 원 비용 처리가 되었지만 그거에 상응하게 1,000만 원어치의 현금이 나갔냐고요. 기업의 금고에서 1,000만 원의 현금이 나갔냐고요. 안 나갔거든요. 현금이 안 나갔어. 근데 우리는 지금 현금의 크기를 구하거든요. 현금의 크기를 구해.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닌데 EBIT가 1,000만 원어치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이 빠져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을 더해주면은 현금이 실제 기업 금고에 있는 현금의 크기가 맞춰지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유 단순해요. FCFF는 현금 흐름이에요. 이거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캐시, 현금을 떠올리세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야. 아닌데 빠져 있어. 빠져 있으니까 다시 거꾸로 더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은 빼줘야 돼요. 자, 자본적 지출에는 비용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논리가 반대야. 얘는 정반대인데 자본적 지출액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다가 옆에다가 주차 타워를 지었어요. 자, 주차 타워를 지으면요. 이러한 주차 타워를 짓는 이러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서 이런 걸 짓는 비용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그렇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처리가 안 돼. 하지만 주차 타워를 지으려면 현금이 나갔습니까? 사실은 현금이 나가죠. 비용 처리는 안 되지만 현금은 나가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감가상각비하고는 반대예요. 자,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이러하고요. 감가상각비는 반대가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반대로 비용 처리는 돼. 그런데 현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거꾸로 더해주는 거고요.
현금이 안 나가니까 더해주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실제로 현금이 나가니까 빼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실제로 현금이 안 나가면 더해주는 겁니다. 보충해줘야 돼요. 실제로 현금이 나가면 빼줘야 돼요. 우린 지금 현금의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빼줍니다. 이건 실제로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는데 빼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빼주는 거예요. 다음에 추가 운전 자본인데, 자, 추가 운전 자본이 뭐냐? 우리가 고깃집을 운영한다, 한우집을 운영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냉장고에 한우 고기 재고가 있을까요? 이렇겠죠? 있을 겁니다. 냉장고에 한우 재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식당도요. 작은 식당이 있고 큰 식당이 있어요. 자, 만약에 30평짜리 한우집이 있다라고 해보고, 그리고 커다란 300평짜리 한우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식당 중에서 냉장고에 있는 한우 고기 재고는 어느 식당이 더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큰 식당이 한우 고기 재고의 양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한우 고기 재고는요, 어떻게 냉장고에 쟁여놓은 거죠? 일단 한우 고기를 먼저 돈 주고 사온 거죠. 먼저 돈 주고 사와서 냉장고에 쟁여놓은 거잖아요. 혹시 손님들이 주문하면은 내어주려고 돈 주고 사와서 고기를 사놓는 건데, 자, 이렇게 작은 식당의 경우에는 이 한우 재고를 쟁여놓는데 만약에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묶인다. 냉장고에 고기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묶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식당은 더 큰 돈이 묶이겠죠? 만약에 여기는 1천만 원이 묶인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현금이 그 운영에 묶이게 됩니다. 현금이 운영에 묶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묶이게 되는 현금의 크기는 기업체가 작을 때보다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 때, 기업체의 매출 규모가 커지고 기업체의 사이즈가 커질 때 그렇게 운영에 묶이는 현금도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러한 현금의 크기를 추가 운전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식당이 이렇다가 이렇게 식당이 커졌어요. 식당이 매년 장사가 잘 돼서 성장해서 작년에는 고기 재고에 100만 원이 묶여 있었는데 올해는 식당이 엄청 잘 돼갖고 이제 고기 재고에 1000만 원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한우 고기에 돈이 얼마가 더 묶이게 되죠? 900만 원이 더 묶이게 돼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의 크기는 얼마가 감소하는 겁니까? 9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까지는 식당을 작게 할 때는 고기에 현금 100만 원이 묶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당 규모가 커지니까 고기에 이제 돈이 1000만 원이 묶여요. 그러면 고기에 묶이는 돈이 900이 증가하는 건데, 그럼 900만큼이 더 고기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의 크기는 900만큼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운전 자본인데 얘도 운전 자본이고 얘도 운전 자본인데 이거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전 자본의 변동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죠? 900만 원이죠. 900만 원이 추가로 묶이죠. 바로 그게 추가 운전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운전 자본이 커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돼요. 추가 운전 자본이 커지는 경우, 기업체의 규모가 성장해, 기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해, 그 경우에는 점차 추가 운전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때는 추가 운전 자본을 빼주셔야 돼요. 빼줘야 됩니다. 왜 빼는지 아시겠죠? 왜? 더 많은 현금이 묶이니까. 아시겠죠? 더 많은 현금이 묶이니까 그것만큼이 자유로운 현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빼주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식당이 잘 되다가 식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기업체의 규모가, 사이즈가 감소하고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추가 운전 자본이 감소할 거예요. 종전에는 이 고깃값에 돈이 1000만 원이 묶였는데 반대로 이제는 고기에 100만 원만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자유로워지는 현금이 9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자, 기업체의 사이즈가 작아져. 기업체의 매출액이 작아져. 그랬을 때는 오히려 자유로운 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기업체가 성장하고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예요. 죄송해요. 성장하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추가 운전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고기에 돈이 묶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체가 축소하고
있을 때에는 추가 운전 자본이 반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산식이 가장 중요한 산식이에요. FC, FF를 구할 때는 이 산식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해한 다음에는 문제를 푸실 때 기계적으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엑셀이 되셔야 돼요. 인간 엑셀이. 자, 밑에 보시면 FC, FF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기출문제에서도 없었고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연습 문제도 아마 FC, FF를 이렇게 구하는 문제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자, 이 FC, FF를 이 두 번째로 구하는 거는요. 기업이 벌어들인 자유현금을 그 현금에 대한 청구권자별로 현금 흐름을 구분한 거예요. 자, 기업체가 돈을 벌었습니다. 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FC, FF라고 하는 자유로운 현금을 벌었어요. 그럼 이 현금을 누가 가져갈 권리가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 것인데, 자, 이 기업체는요, 누구와 누가 이 기업체에 투자했죠? 바로 지분 투자자, 즉 자본이죠. 자본 투자자, 자본을 댄 사람, 다른 말로 이제 주주고요. 주주.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겠죠? 부채를 투자한 채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주는요, 또 두 가지로 갈려요.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바로 보통주주고, 보통주주, 그리고 우선주주가 있어요. 우선주주. 보통주주, 우선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은 기본적으로 주주와 채권자가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는데 주주의 경우에는 보통주주와 우선주주. 그 우선주주는 뭐냐? 자, 보통주주는 의결권도 갖고 있는 게 보통주주고 우선주주는 의결권은 없어요. 대신 보통주주보다 기업 청산시에 더 우선적으로 기업의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자녀재산 청구권이 더 우선적으로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어쨌거나 자, 주주는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있다. 자, 그래서 이 FC, FF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첫 번째, 주주한테는 FC, FE를 준다. 그리고 채권자에게는 부채 상환액, 빚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채권자에게는 부채를 상환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자 비용까지 이건 지울게요. 자, 부채 상환액은 원금을 얘기하고 요거는 원금을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이자를 얘기하니까 요거를 합치면은 우리 부동산 감정평가식으로 얘기하면 DS가 되겠죠? DS.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우선주주에게는 우선주주 배당금을 주면 된다라고 해서 자, FC, FE를 구하고 여기서 E가 에쿼티예요. 에쿼티.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유현금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FC, FE를 물어보는 일은 없었어요. 제 기억에 없었고요. 자, 그래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FC, FE,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유현금 흐름, 그리고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원금과 이자, 빚 갚고요. 자, 그리고 우선주주에게는 우선주주 배당금을 주는데 이것들을 합쳐도 거꾸로 FC, FF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건 너무나 재무관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물어보고 요 위에 수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추가 운전 자본을 구하는 산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추가 운전 자본은 매출액 증가분 곱하기 운전 자본 소요율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거기에다가 그래서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하면 운전 자본이 얼마나 더 필요해지느냐를 곱해서 추가 운전 자본을 구하는 건데 이 운전 자본 소요율은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공식은 예전에 우리 실무 기출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이걸 줬습니다. 이거를 제 기억에는 문제에서 산식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이 수식을 줬다라는 것이라서 자, 이게 얼마다? 뭐 이게 10이다. 뭐 이게 뭐 8이다. 뭐 이게 뭐 6이다. 주면요. 그냥 준 숫자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 수식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수식을 문제가 주고 또 수식에 들어갈 항목의 값을 줬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셔서 분수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제 얘가 나오겠죠? 요거 넣으면 돼. 요것도 문제가 줄 거고 요거는 계산해서 구하면 되고 그럼 곱하면은 추가 운전자본 나오고 그랬을 때 추가 운전자본이 증가한다. 이게 증가한다.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FC, FF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끝났고 자, 그럼 이제 WACC를 알아볼게요.
자, WACC라고 하는 것은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본비용은요, 돈의 대가예요. 돈의 대가. 자, 돈의 대가가 뭐냐라는 것인데,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 돈 3억 원과, 자, 자기 돈 자본이라고 할게요. 자본 3억 원과 대출 2억 원을 껴서 부동산 5억짜리를 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대출 2억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돈의 대가가 달라져요. 즉 자본 비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 대출을 1금융권, 은행이죠. 은행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4%의 대출 이자율로 빌릴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제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에서 빌릴 수 있는데 자, 제2금융권에서 빌렸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6%의 대출 이자율이 적용된다라고 해볼게요. 다음에 세 번째, 자, 대부업체, 그러니까 사채업체라고 하죠. 뭐 명동에 있거나 이런 뭐 무슨 뭐 캐시, 뭐 무슨 대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3금융권. 그래서 제3금융권, 뭐 사채업자한테 빌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10%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 2억을 받았는데 요 2억을 빌린 돈의 대가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즉 대출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금융권 대출로 가져온 돈이면 그렇게 조달한 돈이면 이 돈의 대가는 연 4%예요. 근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이 돈을 조달했으면 그렇게 조달한 돈의 대가는 연 6%입니다. 얘는 10%고요. 선생님 그러면 자기 돈, 내 돈 3억 원은 자본 비용이 없나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자기 돈 3억 원을 부동산 매입에 쓰면 어디에 이자를 내는 건 없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재무관리적으로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은 없는 건가요? 기회비용 있죠. 왜 없습니까? 자, 만약에 이 돈을 내가 부동산 매입에 쓰지 않았다면 최소한 은행 예금엔 있었겠죠. 근데 은행 예금 이자율이 2%다. 라고 하면은 그 2%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서 부동산 매입에 투자한 거니까 내 돈에도 기회비용이 있고 내 돈에도 돈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금 이자율 2%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내 돈의 경우에도 자본 비용이 있고 돈의 대가가 있어요. 기회비용적으로 돈의 대가가 있습니다. 자, 얘는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뭐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총 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5억 원에 이렇게 조달한 5억 원의 자본 비용을 구해 보면요. 자, 이 5억 원은 3억 원의 내 돈과 3억 원의 내 돈과 2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총 5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이 3억 원은요.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죠? 60%예요. 얘는 60%의 비중이고 얘는 40%의 비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3억 원의 자본 비용은 2%입니다. 3억 원의 자본 비용은 2%이고 플러스 요 2억 원의 자본 비용은 4%의 기회비용, 4%의 대출 이자율을 무릅쓰고 빌려온 돈이에요. 곱하기 이렇게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자본 비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자본의 구성 비중대로 자본의 구성 비중을 가중치로 해서 WA 가중 평균 해서 자본 비용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3억 원은 2%로 2억 원은 4%로 빌려왔으니 이것의 전체 가중 평균한 자본 비용을 구해 보면은 얘가 1.2%고 얘가 1.6%니까 합치면은 2.8%가 나오죠.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5억 원이라는 자금의 자본 비용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2.8%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자기 자본 비용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구해야 돼요. 자, 방금은 제가 이것을 예금 이자율로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재무관리에서는 이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었을 때 얼마 정도의 자본 비용인지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아니라면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자본 비용을 구해요. 자, 요거는요 CAPM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산식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무위험 이자율인데 보통 국공채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로 쓰여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반드시 원금을 갚을 테니까 안전하다, 위험이 없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공채 수익률로 주어질 것이고요. 자, 요거는 시장 전체 수익률이고 요거는 무위험률이니까 자, 여기서 이걸 빼주면요 시장의 수익률, 시장의 초과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너무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보다 시장에 투자하면 얼마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가 구해주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그 해당 기업의 베타 계수를 곱해주는데 우리 얘를 베타 계수라고 해요. 자, 베타 계수가 뭐냐? 이거를 설명드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공식으로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베타 계수를 곱해주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인데 타인 자본 비용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요. 타인 자본 비용은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입니다. 대출 이자율인데 우리가 세후 대출 이자율을 구하기 때문에 자, 세전 이자율, 세전 대출 이자율에다가 곱하기 1 빼기 t를 곱해서 세후 대출 이자율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전 대출 이자율 곱하기 1 빼기 t를 해서 세후 대출 이자율을 구합니다. 자, 왜 세후를 구하느냐?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이자를 내죠. 근데 그 이자를 낸 거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현금이 나가는 것을 아껴주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세전이 아니라 세후 대출 이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세전 대출이 4%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후 대출 이자율이 3.5%다라고 하면요. 이 양자의 차익인 0.5%포인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 이자로 인해서 절세 효과가 발생해요. 절세 효과. 이자가 나가는 건 비용이지만 이자라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과표가 줄어들어서 영업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세금이 감소해. 그래서 세금이 감소하는 것만큼 오히려 현금이 아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0.5%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타인 자본 비용은 세후 대출 이자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를 각자의 구성 비중대로 가중평균 해주면 돼요. 자, 산식이 복잡하지만 자, 자기 자본이 이루고 있는 비중 그리고 타인 자본이 이루고 있는 비중대로 가중평균 해주시면 됩니다. 산식은 복잡하지만 결국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성 비중대로 가중평균 해주면은 전체적인 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WACC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예요. WACC 구했고 FC, FF 구했으니까 이제 영업 가치만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안정성장 기업인데 이거는 지금부터 끝까지 매년 일정한 퍼센트로 성장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지금 이 양가로 1번은 지금부터 매년 G%씩 FC, FF가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은 직접 환원법이에요. 1기의 NOY를 환원율로 직접 환원, 영구 환원 해줘서 부동산의 수익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업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영업 가치에다가 플러스 뭘 더 더해줘야 돼요? 비영업 가치를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영업 가치에다가 비영업 가치를 별도로 더해서 기업 가치, 전체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G는요. 자, 지금부터 매년 G%씩 FC, FF가 영구히 성장할 거야 라는 전제가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평가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 부동산이 NOI가 매년 G%씩 성장할 거야 라고 한다면 부동산 평가의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업 가치만의 뭔가 독특한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문제가 단순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단계 성장을 가정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고속으로 성장한다. 보통 5년 동안은 고속으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자, 5년 정도 빠르게 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이르러서 5년 차 이제 이후부터는 6년 차부터는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중국 같은 나라 보시면요. 1년에 예전에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막 15%씩 막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뭐 7%, 5% 이렇게 성장률이 내려가잖아요. 초반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에 이르고 나면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다 정도를 보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씩만 성장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속 성장기가 있고 안정 성장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하는 건데, 자, 로직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로직과 동일해요. 요거는 만약에 고속 성장기를 5년으로 가정한다면 5년 동안의 FC, FF를 구해서 이것들의 현가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의 현가 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5년 이후에 안정 성장기는요. 6기의 FC, FF를 WACC로 환원을 하는데 매년 G%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빼기 G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영업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5기 말의 영업 가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 시점으로 현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현가, 요거는 현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뭘 구한 거죠? 영업가치를 구한 거예요. 영업가치. 이렇게 구한 영업가치에다가 비영업가치를 더해주면은 기업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기업가치를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로직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직접환원법 나와 있는데, 직접환원법은 그냥 요거잖아, 요거. FC, FF를 WACC로 나눠주는 거니까 요거는 너무 단순해서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에 밑에 옵션 평가 모형은 우리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환원법으로 기업가치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용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절과 제4절 알아볼 것인데요. 자, 그런데 2차 실무에서는 제3절과 제4절의 내용이 출제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거사비예요. 자, 거사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시장 배수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끝입니다. 자, 시장 배수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가격이 있고 이 가격을 평가 요소로 나눈 것이 바로 시장 배수예요. 자, 유사기업 이용법에서는요. 이 분자 자리에 무엇이 오냐면 바로 유사기업의 주가가 옵니다. 자, 비슷한 상장 기업의 주가인데, 자,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알려져 있겠죠.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 본건은 비상장 기업이라서 주가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 이 기업과 유사한 기업이 있는데 이 유사한 기업은 상장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유사한 기업의 주가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자,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고, 자,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유사한 기업이다라고 치고요. 자, 우리가 평가하는 건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비상장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가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는 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분자 자리에 주가가 올 것인데, 자, 주가가 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분모 자리에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업이익이 온다라고 해볼게요. 영업이익이 온다. 그랬을 때 아디다스의 주가는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할게요. 한 주당 10,000원. 그런데 아디다스의 영업이익은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원. 그러면 아디다스라는 기업의 이 주가는 영업이익의 몇 배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10배로 형성되어 있어. 10배로. 자, 10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시장 배수예요. 시장 배수. 아, 이렇게 운동화나 체육용품을 파는 회사들은 영업이익의 10배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 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시장 배수. 마치 부동산 평가에서 유효 조소득 승수 EGIM을 구하는 것처럼, 아, 이 시장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의 10배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가하는 평가 대상 기업이, 이 평가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이 얘가 700원이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평가하는 이 대상 기업은 여기다가 얘를 곱해주면은 얘는 주가가 7,000원 정도가 적정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하는 게 유사기업 이용법이에요. 유사기업의 주가와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어요. 유사기업의 주가와 평가 요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장 배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영업이익이 올 수도 있고 매출액이 올 수도 있고 유형 자산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여러 가지 사례가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뭐 주가 이익 비율, 얘는 여기 분모에 이익이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가 순자산 비율, 여기는 요 아래 순자산이 오는 것이고, 3번은 매출액이 오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에 현금 흐름이 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시장 배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영업이익을 기준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평가 요소로 여기에 매출액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매출액을 해봐도 얼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해봤더니 대상 평가 기업의 주가는 얼마가 나와야 돼. 그리고 얘로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시장 배수를 이용해서 대상 기업의 주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치의 뭐 산술 평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 평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유사기업의 주가, 이 자리에 분자 자리에 유사기업의 주가가 와서 그 유사기업의 주가를 이용한 시장 배수로 대상기업의 주가를 구할 때 바로 그게 유사기업 이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유사거래 이용법이 있는데 유사거래 이용법이 뭐냐? 자, PPT에 없는데 교과서 같이 볼게요. 자, 유사거래 이용법은 대상 기업과 비슷한 기업들의 지분이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된 가격을 기초로 해서 시장 배수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금 구했던 유사기업 이용법은 유사기업이 상장기업이라고 했죠. 상장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주가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어차피 다 같은 원리라서요. 첫 번째, 유사기업 이용법이 있고, 두 번째, 유사거래. 얘는 유사기업, 얘는 유사거래. 다음에 세 번째, 과거거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유사기업은 이 시장 배수를 구할 때 분자에 뭐가 온다? 주가가 와요. 주가. 평가 요소. 유사기업의 주가가 옵니다. 그런데 유사거래 이용법은요. 유사기업의 거래 가격이 와요. 유사기업의 거래 가격. 유사기업이 비상장 기업이에요. 자, 얘는 이 유사기업이 상장기업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유사기업이 비상장 기업이야. 얘도 비상장 기업이야. 그러면 얘가 주가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유사기업이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 이 기업이 과거에 얼마에 거래가 됐었어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뭐가 올 수가 있죠? 거래 가격이 올 수가 있죠. 여기에 유사기업의 거래 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평가 요소가 오는 거죠. 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자가. 다음에 세 번째, 과거 거래 이용법은요. 요거는 대상 기업. 본건 그 자체예요. 대상 기업의 과거 거래 가격이에요. 얘는 이 대상 기업이 과거에 얼마에 거래가 된 적이 있어. 대상 기업이 과거에 거래가 된 그 기록이 있어요.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분자에 오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과거에 거래가 됐을 때 얼마에 거래가 됐거든? 시장 배수 얼마에. 평가 요소 들어가면 이제 시장 배수 얼마에 거래가 됐어. 라는 게 구해지겠죠. 그 시장 배수로 지금 대상 기업의 평가에 활용하는 방법이 이 과거 거래 이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나 모두 시장 배수를 이용하는 건데 각각 뭐가 달라진다? 분자 자리에 뭐가 오느냐? 자, 유사기업의 주가를 이용해서 시장 배수를 구하느냐, 유사기업의 거래 가격을 이용해서 시장 배수를 구하느냐, 아니면 대상 기업의 과거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배수를 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로직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유사기업 이용법에서 여러 가지 5가지의 시장 배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 굳이 저는 암기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분모 자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다양한 시장 배수를 구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제4절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은요, 기업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유형 자산들의 가치를 이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를 다 구해. 구해서 이거의 합으로서 얘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무형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특허권, 뭐 이러한 특허권, 뭐 이러한 영어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무형 자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각각 다 구해서 다 더해. 그럼 이제 무형 자산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서 요거랑 요거랑 더해주면은 기업 가치 전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것들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가치로 평가해라? 공정 가치로. 이런 것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준 가치가 공정 가치다라는 것이에요. 공정 가치.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삼성전자인데,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여기에 토지라고 하는 유형 자산이 있겠죠. 그럼 이 토지라고 하는 유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토지의 공정 가치로 평가하라라는 것이에요. 토지, 건물, 기계, 재고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의 공정 가치를 구해서 하나하나 구해서 하나하나 공정 가치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고, 역시 무형 자산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무형 자산이 있는데 그것들의 공정 가치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은 무형 자산 전체 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은 기업 가치 전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원가법이고요. 이러한 원가법은 지주회사이거나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의 경우에만 적절하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자, 지주회사는요, 자,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들을 소유하기만 하는 회사예요. 자, 이 밑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로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을 소유하기만 하는 회사예요. 따라서 이러한 지주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 회사의 가치, B 회사의 가치, C 회사의 가치를 구해서 요거를 더해주면은 지주회사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회사의 가치는요, A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자산들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회사의 가치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B 회사, C 회사 가치 구한 다음에 각각의 가치, 이런 회사들의 가치를 더해주면은 기업 가치를 더해주면은 지주 회사의 기업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예시 들었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이 지주 회사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BRK인가? 할 것 같은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아마 그 티커가 BRK인가로 기억하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버크셔 그냥 한글로 쓸까요? 괜히 불안하니까 BRK 아닐까 봐. 자, 버크셔 저도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갖고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그 어떤 상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는 여러 기업에 투자해요. 뭐 여러 가지 카드 회사, 은행, 여러 가지 뭐 석유 회사, 일본의 어떤 상사 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를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그 투자한 그 돈들, 그것들의 합으로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 가치가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를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지주회사들은 여러 가지 자산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자산들의 합으로서 지주회사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로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로직은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 평가 시에는 적절하지 않고, 청산, 이 기업을 이제 영업을 그만하고 각각의 자산을 다 쪼개어서 팔 때, 쪼개어서 판다면 요거 떼어 팔고, 요거 떼어 팔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조각조각 잘라서 하나하나 판다면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느냐를 구하고 그것의 합계로서 기업 가치를 구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의 경우에 적절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당이 있는데 식당 안에 뭐가 있냐면 오븐이 있어. 오븐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냄비가 있어. 자, 이 식당의 가치를 만약에 원가법으로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오븐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 전자레인지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 냄비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 나오겠죠? V1, V2, V3 구할 수 있겠죠? 이것들의 합으로서 V1에서부터 V3까지의
합으로써 이 식당의 가치를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이러한 로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원가법은 시험에서 물어볼 일도 거의 없거니와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지주회사이거나 청산회사인 경우에만 적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의사항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 평가 3방법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